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중급 과정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나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경매 말고 또 공매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먼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설명하면요, 기관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 경매는 법원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그 두 가지 차이죠. 그러면 그 공매 그 절차는 어떻게 돼요? 경매와 똑같나요? 기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몇 가지는 좀 달라요. 뭐 진행하는 그 날짜라든가 우리가 경매에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공매는 일주일 단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일주일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10%씩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 네. 다시 그 1차 유찰이 되면은 일주일 후에 다시 들어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유찰되면 가고요. 그러니까 차이는 보통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은 20%, 뭐 경기도는 경기도는 30%. 예. 근데 이거는 가리지 않고 10%. 10%씩 또 떨어져. 일주일 단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법원 그 관의 물건이면은 어디서 그 관에서 나오는 물건인가요? 그것도 역시 금융권에서 잡은. 그렇죠. 관도 있고 금융권도 있고. 네.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사유재산에서 신탁된 개인적인 물건들이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물건을 취득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라든가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네. 업무용으로 취득을 하긴 했는데 업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매로 이제 날리는 거고요. 그런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금 체납이에요. 체납 처분에 의해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공매로 진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곳이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그거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걸 보고 공매라 그래요. 그렇군요. 그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게 입찰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하죠. 근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꼭 내가 현장을 가서 입찰을 해야지만 되니까 네네. 너무 낙후돼 있고 너무 보수적이고 정근대적이다 뭐 이런 걸 비판하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네. 사실은 법원에서는요, 기간 입찰과 기일 입찰이라는 걸 했었어요. 네, 우편 입찰. 예. 그러니까 기간 입찰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입찰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해도 되고 와서 해도 되지만 기일 입찰은 그 날짜에 와가지고 경쟁을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일 입찰이 더 낫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위기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사람이 많아지면 심리적으로 야 이거 내 물건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 싶어서 가격을 더 써요.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보니까 이 기간 입찰보다는 기일 입찰이 더 채무자들한테 유리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하지 못하는 분들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공매 참여자들이 많지 않는 경우도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혜택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우리가 좀 약간 그 경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예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잖아요. 예. 뭐냐면 그 법원의 경매계 예. 그 직원들 예. 이거 뭐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에 일부 그런 분들이 미리 사전 정보를 준다든가 야 이거 저 경쟁자 없으니까 입찰시켜 뭐 미리 해가지고 가격 떨어뜨린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줘가지고 누군가 특정 세력이나 개인이 그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에 그런 민사집행법이 2002년도에 생겼는데요. 그 이전에는 민법상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도대체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2년도는 이전이에요. 민법으로 2002년 경매를 이전. 진행할 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모르겠어요. 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의 절차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쉽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 경매라든가 그런 어떤 사이트라든가 커뮤니티 같은 아니면 뭐 하시는 분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법원 직원하고 연결이 돼서 좋은 소스를 알려준다. 소스는 알려줄 수 있죠. 혹은 좋은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좋은 조건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다 사전 정보를 다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봐서 못 믿는 얘기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될 자체가 안 돼요. 일단은 경매나 공매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기초 정보를 다 오픈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수는 있어요. 기초 정보를 다 오픈을 했는데 이 집행관이 이 물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하니까 이걸 보니까 이 물건이 정말 괜찮아요. 그랬더니 굳이 내가 경매 물건 맹세서에 기입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굳이 법적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는 있죠. 하지 않은 뭔가 장점이 네, 있다. 장점이 있다. 내가 그건 기록은 안 알려줄 수 했지만.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절차상에서 생기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새 같은 경우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뭔가 현혹하거나 이런 거는 일단 아예 믿지 마세요. 우리 주식에서 우리 작전 좀 믿으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은 믿지 않는 게 좋죠. 지금은 지금 제가 이제 건대 부동산 대학원 나오고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아요. 아는 분 지금 현재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중앙지법의 집행관이신데 네. 절대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그러려면은요 그 사람 은퇴할 동안까지 주고 하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다가는 네. 너도 나도 알게 되면 이거 신고하면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기죠. 공무상에 발생한 정보는요 제3자한테 누설하게 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걸리죠. 그러니까 어쨌건 항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는 정보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소스들을 믿고 그렇죠. 해야지 괜히 이러저러한 네. 사설 이야기들 듣고 따라갔다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네요. 사기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관은요 네. 준공무원이라 그래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예, 준공무원이지 기간제 공무원하고 같은 저걸로 보시면 되는데 3년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관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몇 년간 이제 봉사를 한 사람, 근무를 한 사람, 그다음에 또 이제 마약 수사관들 관련돼서 경찰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위험한 직종으로 좀 이렇게 업무를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집행관 제도를 만들어서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는 집행관 3년이면 집을 3채, 5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그렇지는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법원의 무슨 경매계 직원이 아니라 사실 집행관한테 모든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부정한 행위가 일어나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요새 공무원들 요새 그렇게 일 안 하죠. 그렇죠. 하도 요새 법이 무서워져서. 제가 집행관 그렇게 많이 알아도요, 안 가르쳐줘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요, 딱 안 된다고. 그거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교수님이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공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공매로 인수를 해서 경매로 또 진행할 수 있는 매각하는 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일단은 이제 지금 질문이 의도가 약간 빠져나가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경매가 진행되고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요. 같은 물건 가지고. 네, 같은 물건 가지고. 또 이제 세금 체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담보권 실행이 됐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경매로 진행되고 얘는 세금 체납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로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누가 낙찰을 둘 다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서로. 네네,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럴 때는 잔금을 납부를 먼저 한 사람이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매에서 굉장히 싸게 받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물건인데 내가 봐서 좋은 물건이에요. 네. 근데 공매하고 경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공매는요, 자산관리공사가 소유권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와서 공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는 소유권이 너무 원 상태에서 공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인도명령이라든가 인도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금 체납에 의해서 만약에 공매가 진행이 됐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 채무자가. 그럴 경우는 명도소송을 해야 돼요.
그 네.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인도명령이라는 것은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명도 소송을 다 거친 결과를 다 겪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인도를 해줘라. 저기 낙찰자한테 인도를 해주라고 보내주는 것이 인도명령서고요. 명도소송은요, 저 사람한테 나갈 수 있게끔 해갖고 소송을 거는 거거든요. 그럼 뭐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아, 그럼 오래 걸리나요? 네, 8개월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진행을 했어야 됐죠? 그 다음에 그 명도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인도명령 신청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기간이 가겠죠. 이제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이 공매예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라든가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갖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유자가 그쪽이기 때문에 공매로 낙찰받으면은 가져가세요 하고 넘겨주지만 세금 체납 같은 경우는 명도소송이나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세금 체납, 그러니까 그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세금 체납, 그러니까 세무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 개인한테 세금 체납을 한 그 개인한테 그 사람 거기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경매 절차하고 똑같아요. 뭐 대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낙찰이 됐어요. 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했더니 안 팔려. 그러면 이제 경매로 다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는 절차상의 비용이라든가 이게 더 걸리기 때문에 공매를 받아서 경매로 진행한다라는 건 사실 조금 낭비적인 요소가 많죠. 그러니까 결국 공매로 싸게 받아서 경매로 조금 비싸게 팔겠다라는 생각이 매매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니까. 예, 절차가 근데 이제 복잡해지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는 그런 면에서 안 좋네요. 그러니까 명도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이런 거면은 뭐 모르겠지만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 같은 거기에 누군가 임차인이 있거나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다 해결이 되잖아요. 아니요, 어쨌든 그것도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다 돌려받아야 되죠. 소유자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있어도요, 이 사람은 그냥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나한테 돌려주시오라고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매 물건은 법원 경매보다 오히려 더 뭔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도소송을 하는데 시간이 6개월이고 걸리니까. 네. 근데 이제 자산관리공사라든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형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넘겨줘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뭐 비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좋은데 소유자가 자산관리공사라든가 금융기관이면은 그냥 넘겨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소유자가 개인으로 돼 있으면 세금 체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명도소송까지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공매로 나온 물건의 그 소유자가 기업이냐 아니면 어떤 기관이냐 이런 건 괜찮은 건데 개인들일 경우에는 그 사람은 분명히 거기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살고 전제를 있던가 임차인이 있던가 임차인이 있던가 그리고 그거를 법원에 도움 없이 자기가 이제 그걸 끌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거 그러면 공매를 받을 경우는 역시 공매 신청을 할 때 전체 금액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내나요? 입찰 보증금 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어요.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잔금은 이거 역시 한 달 이내에 내는 건가요? 보통 일주일이나 이렇게 빠르네요. 공매는 좀 빨라요. 경매는 보통 한 달 이내잖아요. 근데 공매는 일주일 이내.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길게 보면 45일까지도 이제 되고요. 그 잔금 날짜가 지났다 그래갖고 잔금을 못 내는 건 아니에요. 잔금 낼 수 있어요. 다음 사람이 낙찰 받았을 때까지는 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왜 그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택지 분양을 한다든지 막 이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보통 보증금이 10%잖아요. 그럼 10%를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았어도 그거를 취소를 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자만 내면은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연장해줘요. 그래요? 무적증으로 된 거 채권의 소멸시효가 그런 기간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요. 10년 지나면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그 관련돼 가지고는요. 이게 내용이 많이 달라요. 계약금을 내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만약에 이제 그 토지공사의 사업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 이제 토지공사에서 소송을 걸어버리죠. 그래서 무작정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몇 년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있다.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 납부 능력이 없지만 어떤 그걸 좀 위험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약금만 딱 준비해서 찍어놓고 또 이런 경우 이제 그래서 이제 중도금을 안 내는 거 버티는 거죠. 잔금이 아니라 중도금을 안 내고 버티는 거죠. 중도금을 내면은 계약이 이제 실행이 된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끌고 가면서 진행하는 사람. 계약금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막말로 그냥 계약금만 날리면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토지를 낙찰 받았어요. 네. 계약금을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요. 설계 도면. 이 설계 도면을 만들어 갖고 벌써부터 분양 작업을 시작을 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제가 잘 아는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딱 해서 이거 내가 그럼 1층 내가 통으로 살게. 그럼 그 돈이 들어오면은 보증금, 중도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죠. 예, 하여튼 그 봉이 김선달 식의 그 사업 비즈니스가 여러 군데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이 부동산 쪽에도 예, 제가 들어가지고 근데 그 사실이군요. 예. 네. 저는 그 떠도는 말인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공매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네. 또 신탁 공매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네, 신탁 네. 공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예, 캠코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자, 이게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탁회사가 있어요. 예, 우리가 뭐 부동산을 그러니까 A라는 수탁자가 있고 B라는 신탁자가 있어요. 네. 그 신탁자는 저 개인이 될 수 있죠.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내가 관리를 못하고 힘들어. 내가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돼. 내가 이 토지를 갖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 소유권을 신탁사에다가 대신 맡겨놓는 거예요. 그럼 신탁사가 그 물건을 받아서 이 신탁사의 보증에 의해서 대출을 받게 한다든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탁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면은 좀 더 신뢰성은 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대출을 좀 많이 해주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신탁 공매라고 하죠. 네. 그러면 자 그걸 조금만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네. 그 신탁 공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 두 채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그럼요. 얘기인가요? 예, 예. 개인도 가능하죠. 그리고 기업도 그렇고 그렇죠. 자기가 지은 부동산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이걸 이제 신탁회사에다 줘요. 네. 그리고 신탁회사가 그것을 자기네가 감정평가를 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냐 그럼 그거를 신탁회사는 보증을 해주는 거지. 보증서를 신탁사가 금융은행에다가 이렇게 보증서를 해준다, 주는 거죠? 해달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이제 대출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양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건축물을 분양을 했을 때 건축물을 짓는 사람 건축주가 시행사가 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내가 돈을 뭐 한 1억, 2억을 보증금을 거는데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신탁제도예요. 그래서 신탁회사가 이 분양에 대한 대금에 대해서 신탁회사가 돈을 받는 거죠. 다 자기네 계좌를 통해서 네, 이 신탁계좌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돈을 내려주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분양신탁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서 물건이 잘못되고 공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신탁회사에서 그 부동산을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관리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진출적인 관리도 있고요. 그냥 소유권과 관련돼서만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탁을 통해서 경매로 나오려 그러면 담보 신탁이나 토지 신탁 같은 경우가 나오고요. 또 이제 분양 신탁, 분양을 해가지고 그 신탁자가 비용을 제대로 지불 못해갖고 부도났다.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가 그걸 경매로 넘기는 거고, 담보 신탁은 마찬가지죠. 담보 신탁은 뭐냐면 가장 이게 기본 사이클인데요.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능력하기는 아까운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담보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 내가 신용이 낮다 보니, 또 불리하게 내가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신탁회사한테다가 제가 신탁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탁회사가 이걸 보고, 이 물건, 그래, 우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탁사가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이자를 그 돈을 이 수탁자한테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발생되는 비용을 이제 이 수탁자가 신탁자가 이제 돈을 이제 은행에다 이자 내고 납부하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공매로 넘어가는데 신탁회사가 공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신탁 공매가 나올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개인일 경우에는 세금 체납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뭐 명도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데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없는 편이죠. 그렇지만 이제 또 소유가 살고 있으면 또 이제 어쨌든 간에 명도 소송을 또 해야죠. 거기 누군가 살고 있는 예, 경우가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점유를 했을 경우가 가장 골치 아픈 경우예요. 제일 골치 아픈 거죠. 내보내야 되니까. 네네. 그 억지로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민사집행법에 절차를 거쳐서 내보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70년대 이런 데 깡패들이 막 동원해가지고 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두들겨 패서 내보내고 예전에 그 신부르센터 네. 옛날 말하면 신부르센터 의뢰해가지고요 직기를 전부 다 그냥 다 빼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현재는 이게 다 위험한 불법이잖아요. 지금은 불법이죠. 지금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내보내는 거죠. 네. 네. 신탁공매, 공매. 이게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하여튼 오늘도 또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